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최승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요번에 제가 잘 말 못해서 이전에는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많이 하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일을. 그래서 그동안 마카오를 해갖고는 하다가 올해 마지막에 제가 복지국가 편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반응이 많이 좋아서요, 대단히 여러분 고맙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한테 실제로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젊으신 분들이 많이 안 오셔서 더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2009년 10년도에 여러분한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드렸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였었냐면은 빚내서 부동산 사면은 간다.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빚내서 부동산 사는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처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는 전세제도가 없어질 거다. 점점 없어지는 거 느끼시죠? 그리고 제가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게 금을 투자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때 아마 금을 사셨으면 돈을 좀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돈 벌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뭐 언제 그런 얘기는 하진 않지만은, 저는 그때 금을 샀는데 많이 벌진 못했어요. 왜 못 벌었냐면, 그때 참 바보 같았는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00% 금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가진 돈 중에 상당한 부분을 사실 금을 샀었습니다. 근데 금을 사서 못 벌었던 이유는, 금값은 2배가 됐는데 제가 살 때 달러 환율이 1,450원대 샀어요. 그래갖고 못 먹었어요, 얼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때 저걸 연동을 하는 걸 샀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리고 달러가 더 갈 거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분위기는 그랬었으니까. 왜 1,450원 막 갈 때 있었잖아요. 2008년 좀 넘어갔을 때. 그때는 더 갈 것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걸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금을 사긴 샀었는데, 그래서 금값이 한 2배쯤 올랐어요. 근데 환율이 떨어져 갖고는 생각보다는 고수익을 내진 못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 아시는 분 있겠지만 재테크에서 별로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하는 일마다 늘 틀림없이 실패를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 그때 금을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건지 하나 제가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실 요새는 별로예요. 우리 재테크 열풍이 제일 한국 사회에서 크게 불 때가 대강 언제였었죠? 2007년, 그죠? 2007년, 2008년. 그때 우리 부동산이 뭐 하고 있을 때요? 꼭지점 찍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한국 사회 재테크 열풍이 엄청 불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까지 열풍이 불고 있지는 않죠, 재테크 열풍이. 그래서 한국 사회 열풍이 엄청났었는데, 제일 유명한 책은 저 책을 들 수 있겠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저놈이라고 해야 되죠. 저게 94년에 나온 책인데 책이 2,600만 권이 팔렸습니다. 2,600만 권이 팔렸으니까 한 300억 벌었겠네요. 책 써갖고. 인세로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벌었을 텐데, 저 친구가 이제 재테크 책을 썼는데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근데 저 친구는 정말 재테크에 성공을 했어요. 왜 했느냐? 요거 보면 인터넷 쳐보면 금방 나오는데, 얘네 회사는 파산했거든요. 근데 파산을 했는데 파산해서 소송당해서 돈을 물어내야 되는데 회사에다가 얘가 개인 돈을 안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회사는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자기는 지금 현재 8천만 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친구죠. 그래서 재테크에 전형적으로 성공했던 책입니다. 자, 근데 이제 딱 뒤로 가보시면은 저게 2007년도에 히트했던 책 목록이거든요. K모 문고 집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저기 어차피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오프라인, 이거 편집 올리나요? 그대로? 교보문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그럼 다시 K문고로 돌아가겠습니다. K문고 집계인데 여기 2007년이고 2013년이거든요. 그럼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2007년에 지금 다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개발해서 재테크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가 2007년이라고 그랬듯이 2007년의 책은 자기 개발해서 재테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환타직 소설이나 읽고 있거나. 이 딱 이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박살났죠 뭐. 그래서 지금 주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힐링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5년 사이에 어떻게 됐냐면 아니 이상 보여주는 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저도 안 읽어봤어요 사실. 꾸베 씨의 행복여행 뭐 나오지만 나미야 나미야 잡화점의 기준 순례를 떠나고 이게 뭐냐면 자기 개발해서 재테크에서 깨졌어요. 그죠? 맞잖아요. 2007년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시작합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어. 뒤처지면 안 되지. 자기 개발을 바탕으로 재테크를 딱 했더니 2010년, 11년에 깨진 거죠. 그리고 2013년엔 힐링, 위로받고 싶은 거죠.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재출발하자, 돈 벌자, 중국 가서 정글 말리 속으로 뛰어들자.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오래 안 된 것 같지만 이게 딱 6년 만에 싹 세상이 극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2007년도에는 재테크의 끼가 엄청 미어터졌었는데 지금은 별로 없죠. 자, 그럼 이제 재테크가 없는 시대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재테크 왜 박살났느냐? 보시면 나오죠. 코스피 거래량 나왔죠. 여러분 주가를 안 갖고 온 건데 거래량은 주가의 무슨 지수라고 합니까? 다들 선행지수라고 그러죠. 먼저 앞서가는 지수라고 보는데 이게 2012년부터 14년까지 이게 주가 빠지는 게 쭉 보이거든요. 거래량이 쭉 빠지거든요. 거래량이 주가보다도. 그래서 실제로는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게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 매매는 뭐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건 다 아실 테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것 중에서는 내용은 없고 표에 대한 거는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기 개발해서 재테크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기 개발해서 재테크에 실패해도 나라가 이런 국가면 괜찮겠죠? 자, 제가 요번에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강의한 주제가 이건데, 제가 요번에 오마이뉴스에서 강의한 주제는 제가 나름대로 그 복지국가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25%가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라고 그러거든요. 그 국가들을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개로 나눈 거예요. 하나는 그 복지 비용이, 하나는 쉽게 얘기해서 노인 위주의 중심. 노인 위주의 중심이란 건 딱 두 개거든요. 연금과 의료거든요. 그래서 연금과 의료 중심으로 가는 복지국가랑 뒤에 결론하고도 상관돼 있는데, 하나는 청년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나눠봤던 거예요. 근데 정말 조사해 보니까 진짜 재밌었던 게 정말 연금 복지국가라고 불릴 만한 국가들이 스페인하고 우리 이태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 복지국가라고 불릴 만한 국가가 일본하고 미국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청년 복지국가라고 할 만한 국가들이 우리 잘 아는 스웨덴이나 캐나다의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자료를 갖다 찾아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제일 낮은 나라예요. 우리보다 낮은 데는 멕시코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멕시코 우리 제가 요번에 강연했는데 저도 요번에 감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멕시코에서 1년에 멕시코 최대 산업이 뭘까요? 자동차? 아, 이분 아시는 거야. 멕시코 최대 산업, 멕시코는요, 골 때린 나라가 자동차를 만든 지가 7, 80년 됐어요. 우리보다 한참 오래됐죠. 근데 멕시코 자동차 브랜드 아시는 거 있어요? 멕시코 브랜드 아시는 건 이거밖에 없죠. 데킬라. 데킬라 말고는 브랜드를 아는 게 없어요. 1800 말고는 아는 게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멕시코는 다 하청업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멕시코 들어간 공장들은 멕시코에다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멕시코하고 미국이 나프타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 가서 공장 져서 거기서 바로 팔아버리는 거죠. 미국으로. 그래서 이제 다 들어간 거예요. 유럽의 자동차 공장들이. 근데 아직은 멕시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단순 조립 단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얼마 안 커요. 멕시코 최대 부가가치는 마약입니다. 1년에 마약 매출이 얼마일까요? 멕시코가? 전 보고 깜짝 놀랐어. 50조예요. 삼성전자예요, 이게. 멕시코의 삼성전자는 마약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거래되고 유통되는 마약의 90%가 다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약 조직, 큰 조직이 깽단이 두 개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맨날 싸우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 단속하고 그래서 1년에 5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마약과의 전쟁으로 1년에 5만 명이 죽어나가는 나라인데, 그 나라랑 우리가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비슷해요. 근데 실제로는 멕시코가 우리보다 더 높은 거예요. 왜? 멕시코는 연령이 되게 젊죠. 인구 연령 구성비가 되게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실제로는 OECD 국가 대비 복지 비용 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원튼 원하진 않든 아직까진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지만 2007년에 재테크에서 박살이 나서,
그럼 국가라도 보살펴줘야 되는데 국가가 보살피지 못하니까 어디 가서 그냥 힐링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힐링 받고 싶지만 현실은 이렇다 이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케이블 TV에 나오는 건 3개밖에 없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고금리 대출 월 3만 원 뒤지면 죄송합니다만 이건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도 않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테크에서 박살났다. 다르게 얘기하면 중산층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재테크에 나선 거죠. 예. 중산층이 미래가 없는 이유는 회사 사회 구조적인 차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복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노후의 문제와 다른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고 그 개인적인 해결에서 대부분들이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패를 했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받으러 가거나 그죠? 실패 안 한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보험에 들고 있는 거고요. 정리 딱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한국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가는 게 그렇다면 재테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우리가 뭐 재테크라고 표현하든 안 하든 우리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소득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뭐 피케티가 하는 얘기도 그거겠죠. 노동소득이 있고 불로소득이 있어요. 근데 피케티가 말하는 건 세상을 갖다 온갖 자료를 뒤져봤더니 무슨 소득 비중이 더 높아지더라? 네, 불로소득 비중이 높아지더라. 알고 보면 간단한 얘기죠. 뭐 여러 얘기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안 읽어봤어요. 자, 근데 어쨌든 피케티 책 갖고 저보고 강연하라고 막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어려워서. 어쨌든 농담이고. 근데 그 어쨌든 걔가 하는 얘기는 그거 얘기인데 우리가 노동소득을 키워나가겠죠. 우리 소득에서. 근데 이제 이거는 자 우리 뭐냐 재테크는 그러면 등한시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재테크에서 항상 역설이거든요. 제가 2007, 2008 우리 주가는 언제 사야 돼요? 남들이 다 네, 제가 그 말씀드렸을 텐데 예전에 제가 중국을 전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같이 계신 분도 계신데 중국 딱 가서 정말로 중국의 일용잡부 노동자분들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그분들이 점심시간에 증권회사 가서 줄 서는 걸 봤어요.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그 쇼킹을 이 중국의 분들이 우리보다는 조금 약간 좀 깨끗한 편은 아니시잖아요. 평균적으로 꼭 더러운 민족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보다는 평균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좀 그때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표현이 완곡하게 뭐라고 해야지 모르는데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안 깨끗하신 분들이 증권사 앞에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야, 상투구나. 우리도 그랬었죠. 농민들이 소 팔고 들어왔을 때가 상투이듯이. 근데 또 거꾸로거든요. 지금 아무도 재테크에 뭘 하고 있잖아요. 관심 안 두고. 요새 부동산 사라 그래 안 사라 그래요? 다 안 사라 그러죠. 그죠? 정부는? 어쨌든 근데 그거는 저랑은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특수한 곳을 말고는 대부분이 이제 이거 편집을 많이 해야겠는데요. 어쨌든 그 대부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뭐냐면 거꾸로 사람들이 다 하지 말라고 그럴 때 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부 저런 자료가 있지만 이 자료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 지수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86년에 100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100원을 주식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적금을 넣을 것이냐 땅을 살 것이냐예요. 그럼 지금 96, 06하고 거의 30년 흘렸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제일 높아졌겠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들 상식에는 뭐가 제일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부동산이 예금만 못해요. 정기적금 복리금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건 2006년 급등,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가 되는 거냐면 예금은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 정점만 기억하죠. 그죠? 두 번째, 예금은 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그다음에 국민은행이나 뭐 옛날에는 한일은행이나 뭐 이런 은행 다 똑같아요. 근데 부동산은 강남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 다르죠. 저도 오늘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상암동 여기 괜찮았어요. 완전 귀염둥이 동네였어요. 여기 하늘공원 이게 매립장 있던 이 어이없는 이 쓰레기라면서 나는 곳이 세상에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더니 아까 제가 후배가 양갈비집을 해서 양갈비를 먹고 오는데 요 앞에 11평짜리 권리금이 2억 5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식당이 11평짜리가 11. 그래서 야 권리금이 그랬거든요. 여기가 그렇게 된대요. 여기 이 쓰레기 이 난지도가 이 말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하냐면 우리는 부동산 신화를 갖는 건 항상 사람들은 주부가 물가가 더 올랐다고 하는 이유가
주부가 다루는 품목의 품목이 농산물이라 가격이 급등급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느낌인 거예요, 사실은. 왜? 올랐을 때 확 올랐고 오른 지역이 너무 많이 올랐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시골 한적한 곳의 땅들 어떻게 됐나요? 땅값? 오히려 훨씬 더 떨어지고 별 일 없죠. 그죠? 지금도 시골 아파트는 어때요? 정말 얼마 안 하죠. 평당 200만 원, 250만 원 해서 아, 건축비가 얼마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죠. 그죠? 건설회사는 절대 얘기 안 해주잖아요. 자기네들 공개하면 안 된다. 비밀 업무라고 얘기해보지만 가만히 생각해봐서 시골 아파트 가보면 금방 가격이 나오죠. 땅을 공짜로 줬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도 평당 200, 250이면 짓는 거 보니까 그거군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부동산하고 예금은 크게 변함이 없고요. 주식이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30년 전에 투자를 해서 갖고 있었던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죠? 우리 30년 전에 삼성전자 사서 가만히 있었던 사람 괜찮겠어요? 완전히 일어섰겠죠? 제가 제일 제일 죄송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과에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편하게 우리 때는 저도 이렇게 뭐 이상한 나쁜 학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막 아주 나쁜 학생이었는데 그 선생님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증권맨 됐을 때 찾아간 거예요. 감사하다고. 근데 그분이 그때 삼성전자 주식 어떡할까 상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팔으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제 계좌로 갖고 와서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혀 연락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싫었네요. 오영길 선생님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잊으시고요. 자,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앞으로 주식은 어떨 거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주가는 이렇게 2008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다. 이제 어쨌든 딱 들어가 보면은 뒤로 이게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기 어려운 가장 첫 번째 이유를 꼽으면요. 당연히 다 저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바로 뭐겠어요? 바로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액 규조가 지금 우리 딱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2013년이잖아요. 2013년에 지금 주식 비중이 얘네들가 30% 가져가서 국내 주식이 20%거든요. 근데 요거 2013년 딱 바라보시면은 요때 딱 바라보면 400조거든요. 400조에 20%니까 몇 조 투자하고 있습니까? 80조 투자하고 있잖아요. 국내 주식시장에. 우리 국내 주식시장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쯤이에요? 1200조 조금 안 될 것 같으네요. 빠져갖고. 근데 여러분 요때 2019년 말 되잖아요. 그럼 주식 비중이 35%가 되는데 국내 주식이 22%거든요. 근데 2019년만 가더라도 1000조가 넘어가요. 1000조 조금 안 될 거야 아마. 그럼 1000조에 22%면 220조가 되죠. 저 보수적으로 잡아도 200조죠. 더 늘려나가면 날려나가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4년 5년 동안 120조를 쏠 거예요. 국민연금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세계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럼 1년에 20조에서 30조씩 특정 기관에서 주식을 계속 사줄 거예요. 시장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조짜리 시장인데 매년 30조씩 매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매도 매수의 균형에 있어서 매수가 이게 쉽게 밀리기가 일단 어려운 구조입니다. 물론 앞으로 쉽지도 않죠.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면 끝도 없죠. 뭐 삼성, 현대. 제가 우리도 그때는 말씀드렸지만 한국 경제 위기는 대기업의 위기로부터 올 확률이 높다. 물론 가계부채도 갖다 문제가 되지만 그리고 그거는 삼성과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현대 위기로 올 거다. 현대 위기는 엔저의 위기로 올 것이고 삼성의 위기는 중국의 도전으로부터 올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주제죠. 근데 어쨌든 그게 오든 안 오든 간에 이 주식의 수급의 논리라는 거는 만만치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 또 보셨을 때는 두 번째는 이거거든요. 한국은 급속도로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급속도로 노령화된다는 건 지금 우리 친구가 10년 뒤에 몇 대가 되시는 거예요? 35. 10년 뒤에? 네. 그럼 지금 이렇게 젊으세요? 네. 겉으로는 안 그런데. 자, 어쨌든 뭐가 되느냐. 우리 친구가 지금 25이다가 35 되면 딱 변화가 뭐가 제일 먼저 나오겠습니까? 주식 투자가가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회는 앞으로 40대, 50대가 계속 늘어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아직 인구 구조 비중상에서 그래서 실제로 얘기하면 연령대별 금융자산이 있잖아요. 이 연령대별 금융자산이 우리는 어쨌든 40대, 50대가 제일 많고 얘네들이 주식 투자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원래는 주식이 잘 가려면 50대보단 40대 비중이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40대, 50대 가면은 주식해요? 아니면 은행 예금과 부동산으로 가요? 50대는 예금 부동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40대 때는 주식하고, 그죠? 30대 배워서 40대 때 불꽃처럼 살아다가 가는 게 인생이에요. 네, 그래서 제 주변 애들도 많지만 이런 기본적인 두 가지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그냥이냐? 실제로 이게 너무 똑같이 미국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그래프 한번 봐보시면은 그 말이 나올 텐데,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은 이게 미국의 연령대별 인구 구조거든요. 근데 요 인구 구조랑 지금 가고 있는 선을 딱 바라보면 주식시장하고 아주 똑같이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너무 적어나는 게 미국 주가 막 가서 이게 항상 제가 하는 말씀인 게 미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끝이 없어요. 미국 빚 못 갚아요, 걔네.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미국 빚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이 망할 것 같지만 거꾸로 항상 경제는 상대적이라 일본도 있는데요, 뭘. 그잖아요. 뭘 걱정하겠어요. 일본 애들 딱 바라보면은 뭐 걱정이 싹 봄눈 녹듯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제가 미국 경제가 막 이래도 유럽보다는 낫죠. 우린 유럽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좋죠. 가보면 말할 것도 없이 뭐가 좋습니까? 근데 유럽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이나믹한 맛은 없죠. 거기가. 근데 다이나믹한 맛이 없다라는 게 거꾸로 거기 이렇게 먹고 살만하거든요. 열심히 일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미국 연령 구조가 간 거랑 똑같이 갔고 우리도 엇비슷하게 갔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같은 것도 너무 지금 사실 부동산은 겁나죠. 부동산도 겁나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다니까요, 이게. 당분간 여러분 어쨌든 모든 물건의 가격은 시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의 저 의지를 봤을 때 부동산 가격 쉽게 죽기 어려울걸요. 그리고 거꾸로 상해가 먼저 꺼지겠죠. 최소한. 중국의 위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중국도 첫 번째는 가계부채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버블이고 세 번째는 지방정부 부채예요.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국의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중국 부동산 버블이 심하면 더 심했지 한국 부동산 버블 못지않게 심하다고 보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2006년 때도 오르긴 올랐지만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훨씬 덜 올랐어요. 우린 엄청나게 비싸고 고통스럽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강연할 때도 말씀드린 건데 우리 유럽의 부동산 모범 국가 그러면 독일을 꼽거든요. 독일은 다 집을 잘 안 사요. 독일은 다 집을 안 사고 그냥 젊은 친구들이 집 걱정 별로 없이 사는 것 같아 보여요. 왜? 집값이 별로 오르지도 않아요. 안정적이고 집을 안 삽니다. 그럼 겉을 이렇게 딱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럼 거꾸로 다 어떻게 살겠어요? 다 월세 살아요. 다 월세 살아요. 다 월세. 근데 미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월세 비율이 소득 대체율이 55에서 6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은 55만 원을 월세로 내는 나라예요. 거기 임대차 보호법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2년 뒤에 얼마 이상 올리지도 못해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지도 못해요. 집안을 고의적으로 화재, 방화를 일으키기 전에는. 그리고 그것도 정말로 누가? 집주인이 증명해야 돼요. 얘가 고의적인 방화나 과실로 우리 집을 박살냈어요. 그러니까 쫓아낼게요라고 자기가 증명을 하고 법원에 재판을 받아야만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의 천국이죠. 이렇게만 들으면. 그러나 200만 원이에요. 조그만 데가.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거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드린 말씀은 어쨌든 우리나라도 집값도 뭐 하고 그러지만은 주식도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오늘은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식 때문이 아니라 주식 아직 안 끝났구나. 자, 주식을 해요. 자, 우리 이제 주식을 가봅시다. 자, 주식은 여러분이 더 잘하실 텐데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딱 하나죠.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뭐죠? 우리 웃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자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연애하셨나요? 했죠. 바로 결혼하셨네. 연애 없이. 자, 어쨌든 연애하셨잖아요. 결혼은 여쭤봐도 돼요? 연애와 결혼하신 분이 같으신 분이 아니면 다른 분이세요? 같죠. 같이 오셨나요? 아, 자, 우리 이제 보면은
우리 친구는 결혼해봤어요, 안 했어요? 우리 친구분 아직 안 하셨어요? 연애 해보셨어요?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불가능을 가능은? 자, 어쨌든 힘들어 보이는데 그럼 어쨌든 연애하실 때 결혼하실 거예요, 그분하고? 네. 오, 자 일치가 저는 좀 달라. 왜 이러지? 자,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연애는 누구랑 하죠? 우리 남자분들 예쁜 여자랑 하죠, 그죠? 근데 결혼은 누구랑 하죠? 돈 많은 여자는 그건 아니죠. 착한 여자랑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착한 여자라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 여자가 우리 엄마의 며느리로 어떤가, 내 애의 미래의 엄마로 어떨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간단하게. 여자는 더 쉽습니다. 누구랑 연애하죠? 누구랑 연애하고 싶어요? 김수현하고요. 정몽구 아들 있어요. 누구랑 연애하고 싶어요? 간단한 거죠. 김수현이죠. 결혼은 만만치 않잖아요. 금방 나왔어요, 그죠? 당연히 연애는 김수현인데 결혼은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연애는 당연히 우리 현재죠. 결혼은 뭡니까? 우리 미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할 때는 딱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죠? 유일하게 주식 가치는 뭐로 평가받습니까? 미래로 평가받고,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주식은 체급을 잡아주는 게 아니니까. 대신에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분야가 딱 하나 있다. 바로 여러분 영역에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저라면 어느 걸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학원에서 투자를 해야죠. 학원 분야는 제일 잘하니까. 그래서 어떤 정보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투자를 안 했습니다만,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면 될 거고요. 주식에서는 이거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 연애랑 결혼 다음에 이렇게 결혼과 이혼의 차이점 뭘까요? 주식과 결혼의 차이점 뭘까요? 자, 우리 친구 결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자, 지금 결혼 준비하면서 제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뭐예요? 아파트. 이혼. 예, 정리했어요. 우리 친구가 결혼을 갖다, 아파트가 아니라 결혼을 하면서 제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이혼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그죠? 근데 주식은 살 때보다 팔 때가 중요하죠. 이건 100%죠. 그래서 주식은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증권회사 출신인데 저도 주식을 안 하지만은 사람들 모여서 주식 얘기 다 할 때, 야, 너 뭐 샀냐고 밖에 안 물어봐요. 주변에 뭐 샀냐고 물어보지 뭐 팔았냐고 얘기 안 하거든요. 주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왜 고민해요? 못 사서 고민해요? 못 팔아서 고민해요? 네,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을 사실 때에는 반드시 이혼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죠? 얘는 나랑 이런 정이 없어요. 정이. 얘랑은 항상. 그래서 주식에서 제일 재밌는 게 A라는 주식과 B라는 주식을 샀는데 A는 30% 떨어지고 B는 30% 올랐거든요. 그럼 사람들 다 뭐 사요? 못 팔아요? 오른 거 팔죠. 왜? 내가 만족했으니까. 근데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보세요. 다 떨어진 거 팔아야 된다고 그러지. 왜? 떨어진 건 자기 의도대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팔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 미래 가치를 보고 팔 때를 생각하고 사자,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고, 여러분한테 오늘 드릴 말씀은 채권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리 결론부터 가보면은 앞으로는 무슨 투자가 제일 유명하다? 채권 투자가 제일 유명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채권 투자가 왜 유망한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부터 보죠. 채권은 누가 발행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 아니요. 누구나 발행할 수 있죠. 제가 지금 발행하면 되거든요. 여기다 딱 쓰면 되죠. 우리 내년이 언제예요? 2000 몇 년이죠? 15년 며칠이 될까요? 10월 며칠이죠, 오늘이? 27일 이 종이라고 치면 이 종이 소지자에게 얼마? 1억을 줌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이거 이름이 뭘까요? 이거 이름이 이제 두 가지가 될 수 있죠. 이 종이를 갖다가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드리고 물건을 갖고 오면 어음이 되겠죠. 그죠? 이 종이를 드리고 돈을 갖고 오면 채권이 되겠죠. 근데 이 밑에 최진기라고 써 있으면 사채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라고 써 있으면 회사채가 되고, 도로공사라고 써 있으면 공채,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라고 써 있으면 당연히 국채. 그래서 이게 국공채, 사채 합쳐서 이렇게 딱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채권이죠. 돈 빌려왔다라고 여러 번 하는 건데 이제 채권 시장 규모 아시면 알겠지만 채권 시장 규모가 여러분 우리 코스피 규모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항상 제일 단일 규모 시장이라고 그러면은 무조건 무슨 시장이다? 채권 시장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제일 시장 규모가 큰 거는 무조건 무슨 시장이다?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으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이시죠.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 전모 씨의 아들 전모 씨입니다. 네, 아들이니까 전모 씨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채권 투자를 엄청 잘한 친구예요. 그래서 87년에 18억을 갖다가 외조부에게 맡겼거든요.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 1종에 투자를 합니다. 87년에. 아주 일찍 깬 거죠. 이런 정도면. 87년이니까. 그래서 야 공공용 내면은 요 1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167억을 18억으로 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 채권으로 돈을 엄청 먹어. 물론 이 18억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먹은 돈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죠. 네, 그래서 실제로 채권.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앞에 이 친구도 우린 주식 투자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돈은 다 채권 투자가죠. 그래서 버핏은 주식 투자가가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 투자 규모도 채권 투자가 훨씬 더 크죠. 채권 투자로 우리나라에서 우뚝 선 기업이 있습니다. 미래에셋입니다. 우리 미래에셋 하면 주식해서 돈 버는 회사 같잖아요. 아니요. 채권 투자를 엄청 잘하던 회사입니다. 박모 회장님과 그 밑에 있는 변모 상무부터 시작해서 전부 채권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아요. 채권하는 친구들이 제일 똑똑하고 돈도 제일 많이 봅니다. 채권 투자하는 애들이 펀드에 꽂힌 애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채권을 이제 와보면은 지금 왜 그러느냐? 자, 우리 한번 가볼게요. 지금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까? 하락하고 있죠. 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코스톨라니 달걀이라고 우리가 무슨 투자의 가장 원칙으로 삼는 기본적인 겁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금리가 아주 높을 때에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금을 갖다 해야죠. 뭐를 팔고? 주식을 팔아야죠.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막 올라가면 당연히 주식을 팔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예금 금리가 높으니까 예금을 사야죠. 네, 그러다가 금리가 막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자, 예금을 갖다 중단하고 뭘 투자한다? 채권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막 떨어졌어요. 그럼 그때 채권을 파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주식 사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예금 돌고. 이게 코스톨리아냐. 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투자법을 갖다가 정형화시킨 책이죠. 정형화시킨 이론입니다. 자, 지금은 무슨 기예요? 대세적으로 금리 하락기죠. 네.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금리 하락기다 이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 채권 투자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증권회사 가서 사고 싶어요 하면 국채 살 수 있습니다. 10만 원부터 다 살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중은행 금리 떨어지고 있고요. 채권의 수익률을 앞에서 안 보여드렸었거든요. 앞에서 안 보여드렸었습니다. 근데 주식 바로 아래예요. 채권 수익률이. 거기다 주가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채권은 여러분 안정적으로 갔습니다. 예금이 440. 제가 말씀드렸지만 86년에 100원 투자한 애들이 예금에서 우리 25년 지나서 400원 찾아갈 때 채권 투자한 애들은 1100원 찾아갔습니다. 물론 주식보다는 낮았지만. 근데 원래는 주식 투자 수익률이 채권 투자 수익률보다 2% 높은 게 정상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그렇게 간 거예요. 왜 2% 더 높아야 돼요? 주식 투자가 당연히 리스크가 높으니까. 채권은 아무래도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채권 수익률이 전혀 나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이때만 그랬느냐? 아니요. 이건 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죠. 08년 금융위기 터져갖고 13년까지 보면 채권 수익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면은 채권 수익률이 제일 높았을 때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 얘네들 보여드렸는데 저분이 나옵니다. 그죠? 네, 그분이 내리셨어요. 자, 근데 이분께서도
우리 무슨 나믹스라고 그러죠 지금? 초이나믹스라고 그러죠. 그죠? 전 제가 한 줄 알았는데 어쨌든 아베 세계 화살처럼 최경환 총리가 이제 막 이 뭐 화살을 쏘고 계십니다. 근데 화살을 쏜다는 것에 아베도 마찬가지지만 아베 정책의 세 가지 화살이라는 건 첫 번째는 엔저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 돈 다 풀어버리겠다. 재정 정책이고 세 번째는 규제 완화거든요. 그래서 아베는 참 정말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이제 아주 뭐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러는데 그 세 개 중에서 초이노믹스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예, 그대로 갖고 와서 근데 이제 첫 번째는 현재는 이 환율 문제는 대단히 예민하기 때문에 못 건드리고 있지만 초이노믹스가 아이베노믹스에서 따라온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명확하게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돈을 무한정 풀겠다는 거죠. 돈을 왕창 풀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규제 완화 들어가겠다는 건데 어쨌든 이게 돈을 계속 풀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기조는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왜? 이렇게 돌아섰어요. 정부의 의지는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부의 의지를 거슬러서 살아남기는 기업도 어렵지만 가게도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 건지 먼저 한번 딱 가보도록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이거를 갖다 발행을 했어요. 저는 이름이 최진기입니다. 그럼 이건 진기채가 되겠죠? 진기채. 채권 이름 붙여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누구한테 A라는 사람한테 팝니다. 제 채권 좀 사주세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이걸 사고 저한테 돈을 얼마 주겠습니까? 자, 우리 선생님 1억을 줄까요? 1억보다 더 줄까요? 덜 줄까요? 덜 주겠죠. 왜? 덜 줘야지만 제가 1년 뒤에 1억을 줬을 때 얘는 뭘 받습니까? 이자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한테 9천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9천만 원을 주면은 저는 1년 뒤에 안 갚을 수도 있죠. 그게 BJR, 배째라죠. 자, 안 갚을 수도 있지만 갚으면 1억을 갚게 되면 이 사람은 이자를 얼마 먹은 거죠? 1,000만 원 먹은 거죠. 그래서 요 1,000만 원이면 10%죠. 그래서 요걸 채권이 할인됐기 때문에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1억이라고 써 있지만 채권이 실제로 거래되는 건 얼마에 거래됐습니까? 9천만 원에 거래되죠. 그래서 이건 채권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걸 갖다 그래서 9천만 원 주고 우리 선생님이 사셨어요. A라는 선생님이 사셨거든요. 오케이? 샀습니다. 근데 날이 지나고 있는데 최진기가 예를 들면 워렌 버핏 딸하고 결혼해서 재벌 완전 거기다가 재혼하면 손정희 딸하고 또 결혼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 괜찮아요? 완전히 믿을 수 있어요. 완전히 믿을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 저거 9천만 원 하겠어요? 가격이 뛰겠어요? 가격이 뛰겠죠. 그러면 채권 할인율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네, 그래서 채권 가격과 할인율은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됐죠? 9천만 원에 매매된 게 9,300에 매매되면 채권 가격은 올랐죠. 옛날 할인율은 10%였다. 이제는 7% 됐죠. 할인율은 떨어졌죠. 그래서 채권 가격과 채권 할인율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채권을 사서 돈을 버는 방법은 만기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 지금 저를 믿고 채권을 샀거든요. 근데 제가 신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지 채권 가격이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네, 그때 팔면 바로 돈을 벌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채권 매매를 잘하는 애들이 채권 브로커 애들이 돈을 버는 거는 바로 이걸로 버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버픽 에픽트라는 게 뭐냐? 버픽 효과라는 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젊은 회사죠? 누가 보더라도 부실해 보이잖아요. 그죠? 네, 밤에 뭐 제대로 안 돌아갈 것 같고. 근데 이런 부실한 회사를 버핏이 사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 채권을 친구가 채권을 발행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 채권 가격은 되게 낮을 거예요. 대신 채권 이자율은 할인율은 높겠죠. 근데 그런 채권을 버핏이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회사 어떻구나? 그렇죠. 그럼 이 회사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럼 미리 채권 사놨던 친구는 어떻게 돼요? 돈 버는 거죠. 버핏은 괜찮아요? 또 돈 벌어요? 그렇죠. 내가 그냥 저는 버핏인데 원래는 관심도 없어요. 책을 하나 썼어요. 가치 투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날 믿어요. 그래서 내가 길 가다 우연히 그냥 아무 회사 채권을 샀습니다. 그럼 그 채권 가격은 확 올라가죠. 저절로 돈을 벌죠.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버핏은 돈을 깨질 수가 없잖아요.
왜? 내가 사는 순간 채권 가격이 다 오르니까. 샀다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저는. 팔면 되니까. 그리고 가끔씩 점심을 경매에 붙이면 되죠. 그래서 그거 한 돈 10억씩 그냥 기부하면 되는 거예요. 돈 벌기 참 쉽죠. 그게 채권의 매력이거든요. 주식시장보다 더 크다니까요. 채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제 하나만 여쭤보면 진기차랑 삼성전자 채권하고 할인율이 어느 게 더 높겠습니까? 네, 진기차가 높겠죠. 왜? 얘는 BJR 확률이 삼성전자보다 뭐하니까? 높다라고 왜곡 평가돼 있으니까. 자, 어쨌든 그런 게 현실이니까요. 저 의외로 단단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얘가 더 불안하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럼 뭐 채권 중에 제일 안전한 채권은 당연히 대한민국 채권이고 더 안전한 채권은 미국 채권이죠. 그래서 미국 채권하고 대한민국 채권의 할인율의 차이를 가산금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산금리라고 하고 그 가산금리를 얼마에 매길까를 평가하는 곳이 우리가 말하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 3대 평가기관 있잖아요. 걔네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했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채권 가격입니다. 가산금리 때문에 그런 거죠. 가산금리. 그럼 그 가산금리가 얘네들이 평가하는 거에 따라서 한 번 바뀔 때 똑같이 0.25가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 부채도 거의 1000조는 안 돼도 한 500조만 잡아도 금방 다 남이 나오시죠? 그거 하나 평가하면은 500조의 1%면 얼마예요? 5조죠? 0.25%면 금방 나오죠? 몇 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부가 당장 1년에 부담해야 될 돈이 얘네들 작은 평가에 의해서 바뀌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채권이 움직여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이게 갑자기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랑 채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정부의 흐름을 그대로 가자라는 거죠.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정부가 앞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죠? 빚지겠다는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세금 잘 걷어들인대요? 못 걷어들인답니까? 못 걷어들이죠. 그런데 돈을 확 쓰겠대요. 버는 건 없는데 지출을 늘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 뭐 하겠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빚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많이 거두거나 하나는 빚을 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는 할 수가 없다? 세금을 더 거둘 수는 없겠죠. 지금 구조가. 경기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적자 재정으로 갈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 새 달라진 거예요. 기획재정부에서 딱 스스로 얘기합니다. 우리 국가 채무 이렇게 늘릴 거야. 그래서 원래 우리 목표는 이거였는데 아이고 포기할래. 돈 팍팍 쓸 거야 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돈을 팡팡 이거 보시면 나오잖아요. 딱 해서 앞으로도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정부는 계속 빚질 거야 라고 나오는 거죠. 오랜 균형이었지만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경제는 때도로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는 적자 재정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기록돼 있고 그래야 된다는 게 케인주의자면 안 된다는 게 거꾸로 통화주의자니까요. 서로 막 논쟁하고 싸웠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교과서적으로도 돈을 푸는 게 나쁘지만은 않군데 이번 초이노믹스 나오면서 나왔던 게 더 이상 균형 재정을 목표로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균형 재정을 목표로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적자 재정을 이렇게 늘려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우리는 빚을 지겠다라고 정부가 노골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저게 나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린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반할 것이냐만 봐야죠. 자, 그럼 이제 딱 나오죠. 정부가 재정 적자가 앞으로 뭐 하겠습니까? 증가한다는 얘기죠. 자, 재정 적자가 증가하니까 정부가 뭐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채권을 엄청 발행할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벌써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순간 자, 여러분이 현대자동차 사장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네, 그게 딱 나오셔야죠.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안 좋죠. 왜 안 좋냐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도 경영이 어려우니까 현대자동차도 채권을 발행할 텐데 왜? 기업이 다 돈을 갖다 유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채권 사고 싶습니까? 현대자동차 채권 사고 싶습니까? 네, 똑같은 이자라면 당연히 대한민국 채권을 사죠. 그럼 현대자동차 채권은 안 팔리겠죠?
안 팔리니까 가격이 비싸지겠어요? 싸지겠어요? 싸지죠. 그럼 현대자동차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벌써 현대자동차는 엔저에다가 정부가 구체 발행까지 늘려? 이게 딱 나오는 거죠. 야, 우리 자동차 기술 좀 이랬다가 이 딱 나오는 거죠. 금방 딱 나오셔야죠. 이해가시겠죠? 그럼 벌써 이제 정부가 국채 발행을 딱 늘린다. 그럼 어떤 기업 주가는 위험한 거예요? 앞으로 자금 투자가 많이 필요한 회사는 위험한 거죠. 거꾸로 사내 유보금이 많은 회사는 뭐 하겠습니까? 큰 타격을 안 맞겠죠. 최근 기업,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사내 유보금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엄청 늘었다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대기업 총수문 늘렸겠어요? 안 늘렸겠어요? 그럼요. 8% 늘려야죠. 그죠? 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부가 저런 식으로 가고 재정 적자를 갖다 늘려나가면서 투자에 더 나가고 경제 활성화 정책을 취하겠구나. 이거에 발맞춰서 나도 투자를 많이 해야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너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재벌이라고 다 나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요번에 그 CJ그룹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 그분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늘려간다는 추세와 정부가 적자 재정을 추겠다는 추세가 전혀 상관없는 일 같은데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왜? 최근 초이노믹스 때만 일은 아니었죠. 저건 대세예요. 저걸 막기는 어렵습니다. 저 어디가 저랬어요? 우리 반면교사는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일본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랑.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든 안 좋든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일본하고 우리랑 일본이 어떻게 이제 힘들어졌어요? 이거는 저 하는데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 먼저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꼭 초이노믹스 때 시작한 게 아니라 그게 초이노믹스 때 좀 더 가속화되는 거지 그 큰 트렌드는 이미 다 예견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 적자가 증가하니까 국채 발행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국채 발행량을 늘렸으니까 채권 공급량이 늘었죠. 그럼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럼 채권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높아지죠. 그럼 채권 샀던 사람은 나빠지겠어요? 좋아지겠어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얼마 전에 5년, 6년 전부터 채권 투자했던 애들이 돈 다 먹었습니다. 네. 채권 투자했던 친구들이. 주식 투자는 깨졌지만 채권 투자한 애들은 돈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초기 채권 시장이에요. 그럼 이 초기 채권 시장에 정부는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부는 뭘 해야 돼요, 초기 채권 시장에? 내가 채권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 돼요? 네? 비싸게 팔아야죠. 싸게 팔아요, 물건을? 정신병자예요? 자, 여러분. 비싸게 팔아야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야 공급자 잉여가 많이, 당연히 비싸게 팔아야죠. 제가 이 양복을 경매에 붙입니다. 비싸게 팔아야, 안 사겠지만, 비싸게 팔아야죠, 어쨌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합법적인 틀 안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면 비싸게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를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죠. 왜? 금리를 갖다가 비싸게 팔잖아요. 근데 그건 동의어고 비싸게 파는 건 간단하게 사는 사람을 늘려야죠. 그죠? 맞죠? 사는 사람을 늘리면 수요자가 늘죠. 그럼 가격이 비싸지겠습니까? 싸지겠습니까? 싸지겠죠? 비싸지겠죠.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나라가 저 시기가 되면 국민한테 채권을 팝니다. 여러분 5년 전,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채권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주변에서 보십시오. 채권을 사는 사람이 한둘씩 늘어납니다. 저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제? 채권 강의를 하죠.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제가 예전에 6년 전에 금 갖고 와서 말씀드릴 때 다 저 미친놈 이게 아니라 금이 좋구나 이러셨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시작인 거예요. 항상. 아까랑 거꾸로 처음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일본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국민들도 뭐를 할 수 있게 한다? 채권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빠 그 채권 점유율 나와 있는 게 어디 갔지? 몇 퍼센테이지야? 저 몇 년에 몇 프로 했다가 올해 20 몇 프로잖아. 개인 채권 산 게. 그거 한번 말해줘봐. 지금 제 거에도 안 나와 있네요. 그게 빠졌네. 몇 년에 몇 프로 했다가 거기 없잖아. 표에 없잖아. 2010년에 3.6% 했다가 2018%까지 올랐지. 그 다음에 작년 올해 건 없을 거고 13년이 올해 지금까지 네, 올해까지 났다면 어떻게 창피하게? 24.85. 네, 보셨죠? 이게 여러분 채권 중에서 개인 투자 비율이에요.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 보셨죠? 그래서 급속도로 채권의 개인 투자 비율이 확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도 제도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요, 채권을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채권 최소 투자 단위가 10억이었어요. 그래서 10억 미만으로는 살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1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얼마야 정확히? 1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가서 누구나 살 수 있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부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게 채권 초기 시장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언제 채권을 사셔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은 아직 초기 시장이에요. 그럼 거꾸로 저는 모르겠어요. 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말씀이 흐름이 이렇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언제 팔아야 되느냐? 시기적으로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채권 사러 갈 때 팔면 돼요. 제가 갑자기 뭐 주식 투자 설명회 이런 데 나온 사람 같아요. 저 원래 정치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시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제가 갑니다 이 종목 뭐 이게 아니라 뭐 뉴센츄리온 32,000원까지 고고 이거는 아닌데 그건 제 일이 한 일이 아니고 뭐 이건 저 이상한 친구들이 하는 얘기고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럼 거꾸로 뭐가 되느냐? 자 보세요. 이제 채권 이자율이 어쨌든 상승하죠. 자 이제 딱 봤습니다. 채권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죠? 정부가 이자를 많이 줘야 되죠. 정부의 부담이 작습니까? 큽니까? 여러분 일본 정부는요. 지출의 45%를 그냥 국채 발행해서 지출하는 애들이에요. 세금으로 걷어서 지출하는 돈보다 채권 발행해서 지출하는 돈이 더 큰 나라예요. 일본이. 일본이란 나라의 지출이 우리보다 6, 7배 큰데 그 돈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돈을 100원을 쓰잖아요. 50원이 채권 발행한 돈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부의 GDP 대비 국가 채무가 240%, 250%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줄어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일본도. 근데 또 그래서 그럼 일본 완전 끝났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국도 끝났어요. 다 못 갚아요. 어차피 얘네들 전부 지금 전 세계가 다 돈 못 갚아요. 그거 뭐 명확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천시가 빚을 어떻게 갚아요, 여러분?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자, 어떻게 가겠지 하고 가는 거죠. 근데 높은 채권 이자율이 되잖아요. 그럼 요번에는 정부 부담이 급증하죠. 부담이 급증하잖아요. 이자율 때문에. 그러면 이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립니다. 딱 정리가 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뒤에 채권 샀던 친구들은 다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가 있구나라고 머릿속에 딱 넣으시고 그럼 우리나라도 과연 그런 구조로 갈 거냐라고 봤을 때 그런 구조로 갈 거냐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어떤 국가가 가는 거냐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 오마이뉴스에서 강연한 거랑 연계되는 건데요. 이쪽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다시 이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니까 250%면은 GDP가 100인데 채무가 2.5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복지 지출 중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과 의료 지출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0.8이면 정부가 복지 비용으로 100원을 쓰는데 80원을 뭐 일자리나 가족, 청년 실업을 대비한 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의료비와 연금으로 쓰는 나라입니다. 제가 꼭 이러니까 공무원 연금 깎자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보시면 이게 딱 나오는 게 요렇게 비례관계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느냐면 요 거꾸로 뒤로 가볼까요? 거꾸로인데 요거는 뭐냐면 청년 복지 비율이에요. 그래서 일자리나 쉽게 표현하면 정부가 100원을 돈을 썼으면 40원을 청년 일자리에다 쓴 기업이 나라다 이거죠. 그건 요거는 요렇게 가죠. 그럼 이 얘기는 뭐가 되느냐면 청년 복지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짓을 안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했던 얘기를. 나중에 국민이 다 덤탱이 쓰거든요. 처음에 들어오라고 채권시장 들어오라고 그래서 열심히 들어와서 좀 먹다가 나중에 박살내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일본이 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일본이 지금 국가 채무가 적어진다고 그럽니까? 많아진다고 그럽니까? 많다고 그러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그나마 불안하대요? 안전하대요? 안전한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네, 자국민이 사서 안전하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나옵니다. 일본 채권은 자국민이 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정부 지출은 일본이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어요? 일본 의료비 지출 상상도 못하게 늘어납니다. 일본 의료보험은 우리보다도 더 후해요. 거기다 일본은요. 노인들에게는 아예 의료보험 수가가 다릅니다. 그 말은 젊은 친구가 병원 가면은 노인은 65세 이상은 10%예요. 걔네들은 본인 부담률이.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일본의 노인 부담률은 10%예요.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죠. 그 자체는 정말 좋은 거예요. 노인 부담률이 10%밖에 안 돼요. 우리 한 30% 되는데. 두 번째 뭐냐면 아예 또 보험 수가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젊은 친구가 2통 가면 10,000원 나오는데 나이 드신 분이 2통으로 가면은 5,000원 나와요. 이 젊은 친구는 10,000원에 30% 내는데 노인분들은 5,000원에 10%를 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니까 엄청 싼 거예요. 일본 노인들이 받는 혜택이라는 게. 근데 일본이 계속 고령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 혜택은 절대 못 줄여요. 왜? 선거 때문에 못 줄인다 이거죠. 일본은 우리보다 제가 가끔 더 희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는 이 친구 한 표랑 그 시골에 계시는 노인 한 표랑 누구가 더 세다? 시골 노인 한 표가 정확히 4배쯤 세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인구 구성비가 시골은 10만 명이 국회의원 한 명 뽑으면 도시는 20만 명이 한 명 뽑으니까 20대 투표 참여율이 정확히 40%고 60대 70대 노인 투표 참여율이 80%니까 그래서 노인 한 표가 시골 한 표에 4배쯤 나오거든요. 우리나라가. 이해 가셨죠? 오케이? 근데 우리는 의원 내각제에서는 일본은 의원 내각제라 더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나마 대통령제 할 때는 시골 도시도 다 한 표죠. 그땐 표의 등가성이 완벽하죠. 이해되셨죠? 국회의원 찍을 때는 시골 표가 더 높은 표라고 과다대표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선거 때는 과다대표 될 수가 없죠. 다 똑같이 대표되니까. 그리고 투표율도 붙어요. 젊은 층 투표율이 확 올라가니까 대선 때는. 그래서 대선 때에는 대통령 선거 때는 쉽게 표현을 하면은 뭐가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전번 총선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약간 노인분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분이 당선되기 전에 그 분이 속한 정당이 총선에서 이겼잖아요. 그럼 대선에서는 뭐 역전한다는 건 대단히 이 느낌 이해하시죠? 오케이? 총선 이 느낌 오케이. 대선 때는 오히려 이게 좀 젊은 애들이 유리한 구조니까 총선 이게 딱 나온다고. 근데 일본은 대선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무조건 이걸 조금만 바꿔서 노인한테 나쁘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다 박살나는 거예요. 자민당도 그래서 박살났고 민주당도 그래서 박살났어요. 두 번 다 이거 건들면 끝나는 거야, 걔네들은.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더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 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늘려나가고 채권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아베가 잘 나가다 왜 주춤했어요? 자기도 알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갈 수는 없다는 걸. 그러면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소비세 건드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아베는 바보라 몰라서 못하겠어요. 버틸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는 건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제 남는 건. 국채 발행했잖아요. 그럼 국채 발행해서 이자 엄청 내야 되는데 그 이자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담을 줄여야죠. 그럼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 국채 샀던 애는 괜찮아요? 박살나요? 이자를 많이 받아 이제 이자를 조금밖에 안 버줘요. 정부가. 좀밖에 안 주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쁜 정책이냐? 어떻게 보면 사기친 친 거죠. 국민한테 꼬셔갖고. 근데 이런 측면이 있죠. 왜? 채권 산 애들이 주로 가난한 애들이 부자들이에요. 네. 또 다르게 측면으로 얘기하면 빈부격차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지만. 꼭 나쁜 게 아니라 다만 중요한 건 그 방향으로는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으로 가는 국가들이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는지 아시겠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국가들이 전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 우리 귀염둥이 국가들 여기들 그 GDP 국가 채무 높은 나라들이 의료와 연금 복지 비율이 높은 나라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 표 보시면 나와 있으시면 그 나라들 이렇게 쭉 보시면 그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표를 놓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뭐 비중이 높아지겠어요, 당연히. 우리 복지국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100% 됩니다. 왜? 노령화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복지국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근데 그게 됐을 때 우리도 의료와 연금 비중이 높아지는 복지국가 형태로 갔을 때 채권은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저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년, 늦어도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신문에 주식난이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채권에 다 관심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런 게 있구나 하고 할 때는 무조건 채권을 파시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시든 안 사시든 중요하진 않아요. 혹시 지금은 그리고 뭐 무슨 돈이 있다고가 아니라 나중에 열풍이 한번 불 거예요. 채권 열풍. 일본이 그랬고요. 근데 그때는 100% 파셔야 됩니다. 왜 팔아야 되는지 이유 아시겠죠? 정부가 버틸 수가 없어요. 정부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갈 거라는 거.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강연이라 편한 말씀 드려서 채권 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저 채권 없어요. 제 거 뭐 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뭐 수술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옛날에 요새는 금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요새 나오는 거 보면 뭐 재테크하면 예금 반드시 나오죠. 예금, 금, 뭐 주식, 부동산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은 채권은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좀만 기다려 보세요.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래도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왜 지금 아주 우리가 지금 얼음 살짝 가는 게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충격이 클 거 어떻게 그 충격이 우리가 클지 안 클지도 봐야 되고 이게 함부로 또 크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모르고 이거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투자는 조심하셔야겠지만 어쨌든 채권은 리스크도 되게 적고 그죠? 되게 적고 막 이것도 뭐 채권 하니까 어이씨 막 어디다 해갖고 레버리지 해갖고 막 12배 일으키고 막 이거 저거 해갖고는 좋아 씨 막 뭐야 죽어 남자가 씨 하고 진짜 죽으세요 그러다가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셨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두 분만 제가 질문 있으시면 혹시 정말 궁금하다 그런 거 있으시면 질문. 네, 그럼 없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하고 제가 올해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제가 정말 용기를 얻은 게 뭐였었냐면 개인적인 자리니까 말씀드리면은 제가 시즌 1, 2, 3 뭐 이거 찍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작년에 좀 올해 좀 지쳤었어요. 그래서 좀 놀았습니다. 놀다가 정말로 한데 아씨 그냥 다 때려칠까 막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복지국가 만들고 반응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 직원도 많이 보충을 하고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조금 더 재밌는 것들 많이 찍어갖고요. 여러분한테 제가 더 많이 강의하고 그런 모습으로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 제일 잘하는 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오늘도 재밌었죠, 여러분? 네. 이거 듣고 나면 진짜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럴싸해 보이고. 근데 그럴싸한 게 아니라 일본은 정확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가요. 100%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의 가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 출발하면 엘리자베스 1세 구빈법이라고 사회교과서에 나옵니다. 복지학 시간에 맨 처음 배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 강의할 때 야, 이 사람이 몇 세기 사람이야? 엘리자베스 1세 몇 세기 사람이시죠? 그럼 학생들이 모르거나 다 19세기, 18세기를 얘기합니다. 왜? 엘리자베스 1세의 구빈법, 구빈, 가난한 사람을 구하자는 법이잖아요. 엘리자베스 1세가요, 여러분 1500년대 사람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본주의 출발과 더불어서 복지제도가 등장한 거예요. 그걸 복지의 효시로 꼽습니다. 극우 철혈 재상이라고 그러죠.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스마르크가 여러분 뭐 하냐? 1883년 의료보험 도입.
비스마르크가인가요? 비스마르크가 독일 대통이라는 과정에서 자, 뭐 그 과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단히 재밌습니다. 비스마르크를 어떻게 평가하냐 가지고 논쟁도 대단히 심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보험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하셨지만 어쨌든 비스마르크 좀 어울리지 않죠. 의료보험제도랑. 저 의료보험제도를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상상도 못합니다. 엥겔스입니다. 마르크스의 절친 엥겔스가 반대표를 던집니다. 그 당시 독일 공산당에서 반대합니다. 의료보험제도. 누구와 함께? 독일의 가장 수구적인 정당과 함께. 애를 하나 낳을 때마다 육아휴직이 480일이에요. 애 하나 낳으면 육아휴직이 480일이에요. 오케이? 근데 저 480일이 재밌는 게 365일 그게 다 무슨 소리냐면 365일 중에서 다 일해요. 토일은 일 안 해요. 공휴일 일 안 하죠. 그럼 그거 빼면 며칠 돼 일하는 거? 240일 되죠.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2년도 넘습니다. 480일이지만 내가 일하는 거에 오케이? 이거 우리 조교들 계속 보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우리 스웨덴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화가 나는 방송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나오죠. 우리 11살 미숙이는 불치해병에 걸려서 걸을 때마다 점점 뼈가 녹아가고 있어요. 엄마는 회사에서 잘리고 아버지는 가출해서 할머니 품에서 자라고 있답니다. 우리 불쌍한 미선이를 위하여 한 통화 2,000원. 이건 정말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빨리 사라져야 될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를요 엘리자베스 1세 시대로 돌리는 거예요.